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죠? 예, 남들은 뭐 공부할 때가 제일 좋다 그런 얘기 하지만 특히 이제 이 자격사 준비를 하게 되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관세사를 이제 통상 뭐 세무사하고도 비교들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세무사보다는 관세사가 나은 것 같아요. 예, 제가 관세사에서 그런 게 아니고 좀 틀린 점들이 있죠, 그죠? 세무사는 모든 사업자가 다 고객이 가능하죠, 그죠? 근데 저희는 어때요? 예, 수출입하는 무역업자만 가능해요, 그죠? 예. 근데 세무사는 한 달 기장, 그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조정.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매출액을 창출하는데 저희는 한 업체가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지만 한 달에 100번 할 수도 있어요. 100번 수입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널렸어요. 네. 저희 업체 중에도 한 군데 그런 업체가 있고 한두 군데 업체가 있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장단점들이 있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세무사랑 굳이 비교하자면 세무사보다는 관세사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제 FTA가 돼서 세율이 0%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관세사가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저희 장인 어른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야, 그럼 너 어떡하냐? 큰일 난 거 아니냐.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수입 신고를 할 때 100만 원짜리 물건이 들어와요. 예? 그러면 과세 가격 아시죠, 여러분? 관세법 배우셨으니까. 예. 뭐 더 할 게 있으면 더 하고 뺄 게 있으면 빼고. 예. 제가 관세법도 공무원학원에서 한 텀 정도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저기 노량진에서. 어쨌든 더 할 게 있으면 더 하고 뺄 게 있으면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과세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세율이 0%일 뿐이지 과세 가격은 반드시 기재해주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다. 근데 FTA를 적용해 보니까 원래 8%짜리 물건이 0%로 된다라고 신고해 주는 거예요. 그 신고를 누가 하는 거예요? 물건 주인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할 수 있어요? 관세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내는 것 뿐이지 신고는 해야 된다고요. 세금 안 내니까 나 수입 신고 안 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나 세금 안 내니까 물건 그냥 갖고 들어왔어. 밀수입니다. 관세법 벌칙 조항 있죠? 밀수범. 네,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세사 입장에서는 일만 많아져요. 통관료 똑같이 받아가면서 물론 새로운 창출원들이 생겨요. 유럽하고 이제 수출자 인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수출자 인증을 관세사가 받아줌으로써 뭐 건당 얼마씩 해서 몇백씩 해서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한 5군데 업체를 그렇게 해서 받아주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줘 가지고 발급 수수료 받고 그래요. 앞으로도 이제 FTA가 더 많이 중요해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창출원이 새로 생기는 건 있지만, 일은 왜? 관세사가 이게 0%라고 해서 다 확인해주고, 확인한 다음에 협정 신청, 세율 신청을 따로 해야 돼요. 수입신고 하듯이.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관세사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많아진다고요. 이제, 그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FTA에서 0%니까 야, 니는 할 일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첫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 관세사의 창출원이 그 소득 매출 창출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입, 신고, 대행, 수수료. 네? 그 다음에 수출, 신고, 대행, 수수료. 기본적으로 관세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환급, 수수료. 환급이 뭔지 아시죠? 수입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냈던 세금을 그 원재료로 만든 완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그 수출 물품에 들어간 원재료에 대해서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환급제도죠. 이게 개별환급. 간이환급도 있죠. 수입한 원재료 없어도 그냥 수출하면 수출 금액 10,000원당 50원, 100원 돌려주는 제도도 있어요. 어쨌든 환급 수수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관세사들이 발생시키는 매출원이에요. 네. 이제 이 외에 그 아까 말씀드린 FTA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수출자 인증 받아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따로 또 창출원이 있고 이렇습니다. 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과세 가격에 곱하기 1000분의 2를 관세사가 챙겨요.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처럼 법으로 정해졌었는데 없어진 지 한참 됐죠. 사라진 지. 그래서 자율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못 받는 경우들이 더 많죠. 예를 들어 10억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통관 수수료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다 주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다 못 받죠. 그죠? 맥심 해가지고 맥심만 받는다든지 100이 됐던 90이 됐던 이런 식으로. 수출 통관 수수료는 과세 가격에 1000분의 1.5로 이렇게 일단 책정을 이게 이제 예전에 그 법적으로 관세사법에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고소하는 거죠. 관세사들은 고소하면서 화주들하고 이제 협상하는 거고. 수출이 아무래도 좀 더 낮죠. 요율이. 왜? 이제 가끔 그런 걸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나 수출 신고하려고 그러는데 세금이 얼마예요? 세금 없죠. 수출은. 수입만 있어요. 그만큼 수입이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 통관 수수료가 수출 통관 수수료보다는 많은 거예요. 환급 수수료 같은 경우는 환급액에 천차만별인데 3% 받는 경우도 있고 많으면 5% 받는 데도 있고 아예 안 붙는 경우도 있고 간이 환급 이런 것들은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매출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어떤 업체들은 정말 요율대로 다 주는 업체들도 있어요. 수출하는 업체들 중에 한 건으로 그냥 600만 원 이렇게 챙긴 적도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하는 업체들도 있고 반면에 그냥 건당 하는 업체들도 있고 건당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런 식으로. 그건 워낙 천차만별이라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관세사 준비를 하시니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자들도 여러분 뉴스에 보면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관세사가 소득 순위 2위, 3위 이러죠. 그 거짓말인 거 아시죠? 왜 거짓말이냐면 뉴스에 소득 순위 2위 해가지고 평균 연봉 아니면 소득액 이렇게 나오긴 해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관세사가 의사나 변호사보다 더 벌까요? 물론 더 버는 사무실도 있겠지만 평균치로 따져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매출을 누락시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관세사는요, 여러분, 저희가 수출이 신고를 하잖아요. 관세청에 자료가 다 날라가서 다 남아요. 갖고 소득 신고를 했어. 그죠? 야, 너 얼마나 신고했냐면 보자. 다 나온다고요. 자료가 남아요. 그래서 관세사는 어쩔 수 없이 성실 신고 납세 의무자, 납세자예요. 네. 물론 또 그 와중에 어떻게 하려면 하겠지만, 네.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2위, 3위가 되고 있는데 금액은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순위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당연히 그래도 일반 직장인이 직장에 영업사원이 열심히 일하는 거를 관세사무소에 취업을 하거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똑같은 노력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훨씬 많은 소득이 있겠죠. 그걸 몇 배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젊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취업도 하시고 또 다른 포워딩이나 이런 데도 취업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취업을 하시면 그렇게 또 연봉이 세진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관세사 자격증은
오픈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봐요, 저는. 물론 이제 여기 와오신 젊으신 분들은 꼭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오픈하더라도 이제 좀 자격증 좀 따놓고 취업도 편하게 좀 하고 이럴 계획이 더 많으신 걸로 판단이 들지만, 어쨌든 뭐 자격사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격사는 자기 사업을 하는 게 최종 목표겠죠. 아니면 뭐 몇 명에서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관세사의 어떤 그 현재 상황과 또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의 방향을 보자면 그 FTA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그 박 대통령님도 가서 베트남인가요? 네, 베트남하고 또 FTA를 협약했다고. 근데 조금 이해 안 되는 거는 현재 한 아세안 FTA라고 그래가지고 10개국하고 저희가 FTA 체결된 게 꽤 됐어요. 2007년도인가? 근데 거기에 베트남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근데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FTA를 가서 협약을 맺고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게 업그레이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국, 그죠? 제가 볼 때는 중국은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발효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난리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라든지, 캐나다는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그래서 더 많은 나라들이 계속 FTA에 참가를 할 거고, 지금 우리나라가 44개국인가? 11개 협정인가? 12개 협정인가를 맺고 있죠. 그 중에 이제 44개국인가? 대략 그렇게 돼 있고. 근데 그 FTA 협정을 맺은 나라의 교역량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FTA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 수입 신고할 때 미국산이 맞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수입 신고를 해요. 그러면 한미 FTA가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0%짜리 물건이 한미 원산지가 미국 거라고 해서 0%에 해당이 되면 0%로 신청이 들어가요. 그러면 세관에서 신청한 대로 해줘요. 그래? 알았어. 네가 이 물건이 미국에서 들어왔고 미국산이라고 얘기해서 협정세율 0%로 적용했으니까 해줄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냐면 검증이 들어와요. 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찾아가요. 그래서 야, 너 수입자 일로 와봐봐. 내가 이 물건이 미국산이라고 했는데 증거 대봐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증명하지 못했거나 서류를 제출했는데 잘못된 서류를 제출했거나 서류를 30일 안에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30일 넘어서 제출했거나 다 추징당합니다. 원래 내야 될 세금을 다 납부한다고요. 거기에다가 가산세까지 납부를 해요. 거기에다가 법정 이자 해가지고 이자까지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누가 중간에서 그 컨트롤 해줘야 돼요? 관세사가 해줘야 돼요. 관세사가. 뭐 수없이가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사무실 좀 창피한 얘기도 좀 드릴 거예요. 좀 사고 아닌 사고가 돼가지고 FTA 관련해서 뭐 관세사도 관세사 보험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처리를 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이제 중간중간에 졸리실 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관세사들이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세사의 수요는 더 많이 필요하고 전문성도 더 필요해지고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관세사도 최소 지금 90명 뽑나요? 그쵸? 그전에는 뭐 75명, 그전에는 뭐 그것도 안 됐었지.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고, 더 어떤 그 중요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관세사를 따시는 거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관세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나중에 뭐 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답변 드릴게요.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HS 총론. 저희 시험 때 HS 풀네임을 적어봐라 라는 시험이 10점짜리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 잘 안 외워요. 근데 뒤에 나와요.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참 바보 같은 거는 HS 플레임을 못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외웠기 때문에 그걸 비워놔. 그럼 되겠어요? 안 돼요. HS 플레임은 내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HS가 뭔지는 안다라는 거를 막 써줘야 된다고. 그러면 0점 받을 거를 최소한 5점 이상 받죠. 그건 인지상정이잖아. 그죠? 네. 보겠습니다. 그건 뒤에 나오니까. 그 위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HS는 검게 돼 있는데 학습 목표. HS는 국제적인 관세 통계 목적의 품목 분류 표례.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HS는 뭐래요? 품목 분류.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품목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류하는 거래. 분류하는 뭐다? 표다. 로서 이 장에서는 HS 제정의 연역, 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예전에는 HS가 아니었었어요. 뭐 CCCN, 더 나갔으면 BTN 뭐 이랬었어요. 어쨌든 연역, 그다음 배경, 왜 HS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다음에 그 목적, 구성, HS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류 기준, 분류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분류하는지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HS의 분류 기준 및 분류 체계와 구성 형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또 그죠? 네, 그 다음에 통칙. 네, 통칙은 여러분이 내일 배울 거예요. 네, 재밌어요. 어렵긴 하지만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합니다. 네. 본장에서는 HS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하고 HS의 구성 형태 및 통칙의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야 된다. 1절 국제 통일 상품 분류의 발달. 연역이 나오네요. 연역. 네, 그래서 1.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제정의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이후 인류의 생산 능력 확대로 인한 필연적 결과물인 잉여 상품의 증가와 국제 자유무역은 세계 무역의 활성화를 촉진했고, 뭐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여태까지. 그죠? 지금까지. 생산 기법 및 과학 기술의 진보는 무역 상품의 다양화로 이어졌다. 다양화. 여러 가지 품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시계가 박혀 있는 볼펜이라든지, 음악 들을 수 있는데 또 뭐 어떤 게 있을까? 어쨌든 이렇게 막 전자기기 같은 경우들은 막 2가지, 3가지 기능들이 막 합쳐져서 나오죠, 그죠? 다양화로 이어졌다. 세계 무역이 활성화되고 무역 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상품 정보의 신속한 자료 수집, 어떤 통계 목적이겠죠, 그죠? 과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상품 분류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가 이제 읽다가 중요한 건 줄 치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그런 얘기 드리기 전까지는 안 치셔도 상관없어요. 즉 서로 상이한 품목 분류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 또는 단체 간의 무역에 있어 새로운 상품 분류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제 간의 관세율 비교. 나라마다 관세율이 틀리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본 세율이 몇 프로냐면 평균 세율이 8%예요. 100만원짜리 물건이 들어오면 얼마가 관세라고요? 8만원. 그게 평균 세율이에요. 물론 그거보다 높기도 하고 낮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8%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낮아요. 뭐 2%, 3%대고 선진국일수록 낮고 후진국일수록 높아요. 당연하겠죠. 후진국일수록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될 테니까. 어쨌든 그러한 관세율 비교와 무역 통계 및 무역활동에 관한 교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만 밑줄 칠까요? 국제 간의 관세율 비교와 무역 통계 및 무역활동에 관한 교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품 분류의 표준화와 국제적 통일화가 요구된 것이다. 이게 이제 HS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 잠깐 83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8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83페이지 잠깐 볼게요. 83페이지 잠깐 보시면 거기 표가 있죠. 호의 구성 체계 해가지고 0504를 한번 볼게요. 0504가 우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번호네, 번호. 0504에 보시면 동물 찾으셨어요? 예. 83페이지 3번 호의 구성 체계에 0504에 보니까 동물의 뭐래요? 장, 방광, 위에,
전체나 부분. 신선한 것, 냉장, 냉동한 것, 염장, 염수장한 것, 건조한 것,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선, 냉장,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한 동물의, 예를 들어 돼지의 장, 방광, 위의 전체나 부분이 어디에 분류된대요? 영어, 영사라는데 그 숫자에 분류된대.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림은. 근데 여러분, 이 056는 그 왼쪽 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056 다른류로 분류되지 않는 동물성 생산품이다 라고 해가지고 개요에 보시면 제5류에는 가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단순히 정리한 각종의 동물성 재료가 분류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뭐래요? 식용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5류에 분류된대요. 그러면 식용에 분류되는 것은 여기에 딴 데 분류된다는 얘기겠죠? 네, 참고로 이제 그 2류에 분류되는데 그건 나중에 자세히 다 배울 거니까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동물의 가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동물의 피, 장, 방광, 위는 제외한대. 그죠?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희 나라는 동물 하나 잡으면 예를 들어 소를 잡아요. 못 먹는 거 없죠? 다 먹어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소머리탕, 꼬리곰탕, 우족.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장기들 다 먹잖아요. 곱창부터 해가지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피도 그 선짓국 대박이에요, 그죠? 그다음 장, 방광 다 먹어요. 위도 먹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서는 얘는 먹을 수 있는 동물성 생산품으로 가야 돼. 예? 근데 뭐래요? 어디로 간대요? 못 먹는 것으로 분류한대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상품과 관련해서 그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피, 장, 방광, 위를 우리는 먹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위류 쪽으로, 다른 나라들은 오류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협상할 때 오류가 생기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먹는 쪽으로 이류로 생각하고 있었어. 막 협상을 하는데. 근데 저쪽 상대국은 계속 오류로 얘기하고 있던 거야. 오류. 못 먹는 것 쪽으로.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하나의 예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뭔가 통일성을 꿰야겠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품목 분류를 함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통일을 이뤄야겠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9페이지로 돌아와 보시면, 9페이지로 돌아와 보시면 아까 밑줄 잠깐 쳤지만 국제 간의 관세율 비교와 무역 통계 및 무역 활동에 관한 교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품 분류의 표준화와 국제적 통일화가 요구된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HS가 나오게 되었더라. 무역 통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류 쪽으로 이류 쪽으로 분류해가지고 통계를 잡았어. 그러니까 그 이류 쪽에 해당하는 물건이 되게 많아. 근데 저쪽 나라는 못 먹는 쪽으로 해서 오류로 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통계가 잘못되겠죠. 다른 쪽으로 분류했으니까. 그리고 관세율도 마찬가지예요. 관세율도. 먹는 쪽이 세율이 예를 들어 더 높고 못 먹는 쪽이 예를 들어 더 낮아. 그럼 협상할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먹는 거기 때문에 세율을 8%로 예상했어. 근데 상대국은 못 먹는 거기 때문에 2%, 3%대로 생각한 거죠. 그죠? 그럼 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협상할 때. 그죠? 협상할 때도 그렇고 세율을 매길 때도.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2류다. 야, 8% 때려.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보냈더니 걔네는 5류래. 그래가지고 2%만 세금을 때려. 이거 웃기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HS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해되셨죠? 100% 이해 안 되셔도 됐고 어느 정도만 이해만 되시면 돼. 2번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의 제정 및 변청 과정을 잠깐 볼게요. 오늘 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강사님 뭐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근데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공부를 할 때 이해하기 편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1번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의 역사.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무역상품에 대한 분류체계를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30년대부터 시작됐대. 1830년대, 1930년대가 아니고. 그래서 1831년에 어디에서 벨기에. 이런 면에서는 벨기에가 대단한 나라 같아요. 그래서 벨기에에서는 세 가지로 크게 원료, 농산물, 공산물의 포괄적 상품 분류를 자국의 무역 통계에 사용해 왔대. 처음에 나온 상품 분류는 무슨 목적으로 나왔대요? 통계 목적. 관세율 목적이 아니에요. 통계 목적. 제가 오늘 프린트를 해왔어야 되는데 그걸 딱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이해가 더 쉬웠었는데. 어쨌든 무역 통계를 사용해 왔고, 그러다가 1853년도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경제협의회에서 국제적인 통일 품목 분류 체계의 필요성이 인식된 가운데 1908년까지 지속적으로 국제통일 상품 분류의 제정을 위해 국제회의가 개최됐대.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1830년대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져 오더라. 이러한 가운데 1892년 오스트리아 및 헝가리에서 관세표를 제정하고 1914년 제2차 상업통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5개 그룹 186항목의 국제 공통 분류표를 채택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국제통일 상품 분류표 제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1927년 국제연맹이 주관하는 세계경제협의회에서 국제관세 율표에 관한 기본规칙이 제시됐다. 참 이런 건 사실 하고 싶지 않은데, 그죠? 근데 그래도 보고는 한번 넘어가야 돼. 제시되었고, 밑줄 한번 칠까요? 1931년 잠정 관세 품목 분류표가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뭐다? 제네바 품목 분류표이다. 제네바 품목 분류표 동그라미. 우리가 이제 연역을 말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쓰기 시작하는 애가 얘예요. 그전 것까지는 까먹으셔도 돼요. 혹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연역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십시오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잘 읽어드리고 알아서 이해하시고 알아서 쓰십시오 하면 저도 편한데, HS는 그게 아니에요. 딱딱 선을 그어서 자를 거 자르고 할 것만 딱 하고 이래야 되는 거고, 제가 시험 보는 수험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서 딱딱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다? 제네바 품목 분류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몇 년도? 1931년도. 그리고 나서 이후 제네바 품목 분류표를 기초로, 이래서 동그라미 치라고 한 거야. 왜? 이 제네바 품목 분류표를 기초로 해서 통계 목적에 계속 밑줄 치는 거예요. 우리 지금 1931년부터 계속 밑줄 치는 거예요. 이후 제네바 품목 분류표를 기초로 통계 목적의 뭐? SITC. 그 풀네임은 저 뒤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관세 목적이 뭐? 동그라미 BTN. 브르셀 타리프 노멘클레처. 참고로 제가 영어가 좀 발음이 안 좋아요. 제가 영문과 나왔어요. 제정되었고, 이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뭐? 밑줄 국제통일상품 분류표인 동그라미 HS가 제정되었다. 됐습니까? 다시 정리해 볼까요? 1931년도 제네바 품목 분류표에서 뭐가 태동이 됐대요? SITC와, 지금 SITC가 뭔지 모르겠지만 뒤에 나와요. 그다음 BTN이 뭔지 모르겠지만 BTN. 그러던 것이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HS. 그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돼. 그 정도는. 그래서 국제상품분류표 제정 및 개정의 역사에서 표가 나와 있죠? 표가 나와 있는데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거기 1931년 있죠? 표에 1931년. 그래서 제네바 품목표 거기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55 오른쪽 페이지 가서 1950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SITC의 제정 거기 한번 표시해 주시고, 거기 뭐 ISTC 채택 공고라고 되어 있죠? 글자 틀렸어요. SITC로 바꿔주세요. ISTC가 뭐예요, 그죠?
SITC예요. SITC를 50년대에 제정하면서 그거를 써라라고 공고했단 얘기예요. 그 오른쪽에 보면 주관이 누구예요? UN 통계위원회. 잘은 모르겠지만 SITC는 통계와 관련된 것이구나라고 미뤄 짐작이 되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BTN 협약의 성립이라고 돼 있죠. 표시해 주시겠습니다. 표시해 주시고 그 주관이 누구로 돼 있어요? 관세협력 이사회. 영어로 쓸게요. 줄임말을 CCC 써놓으세요. CCC. 뭐 용도에도 나와 있네. SITC 제정에서 용도에 보면 통계고 주관은 UN 통계위원회고 BTN 협약에 성립해서 용도는 관세고 주관은 관세협력 이사회네. 그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를 또 보시냐면 그 1976년 있죠. 네, 거기에 보시면 여기 또 BNT라고 되어 있네. 그죠? BTN이에요. 네. 이 교재는 참고로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BTN을 어떻게 했대요? CCCN으로 계칭했대. 그러니까 이름만 바뀐 거예요. 이름만. 네, 뒤에 나오지만 BTN은 이제 앞에 B가 뭐냐면 브뤼셀, 벨기에 브뤼셀. 지역명이 들어갔어. 지역명 들어가면 좀 그렇다. CCCN으로 하자. 우리 그 관세협력 이사회 CCC를 넣어서 N 노멘클레처 해가지고 CCCN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름만 바뀐 거예요. 이름만. 그거 하고 마지막 1983년 뭐라고 돼 있어요? HS 협약 채택. 됐죠? 거기다가 어떻게 표시해 주시냐면 는 해놓으시고 는 해놓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HS 협약 채택. 첫 시간이고 해서 조금 천천히 나가요. 나중에 이제 류로 들어가면 빨라질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유 있게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가능하면 좀 천천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스타일이 하다 보면 막 빨라지는 스타일이나 가능하면 천천히 또박또박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빨라질 시점도 있어요. 네,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CCCN 플러스 SITC 이렇게 써주세요. 둘이 나뉘던 것을 이때 이렇게 HS 협약이 제정되면서 합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딜 보시냐면 1988년 볼게요. 거기에 어디를 체크하시냐면 HS 협약 채택이라고 돼 있는데 HS 협약 채택은 이미 83년도에 됐고 HS 협약 발효로 바꿔주겠습니다. HS 협약 발효됐다고요. 발효.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때 그 1988년도에 이 HS 협약의 그 발효되고 그걸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여러분 쓰고 있어요. 관세법에 보면 맨 밑에 그 관세율표라고 있죠. 기억나세요? 네, 그 관세율표가 이걸 갖고 온 거예요. HS를.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체크해드렸는데 밑줄 칠한 것도 있었고 표를 보면서 제가 체크해드린 거 있죠? 그 정도만 보세요. 네, 더 보시면 안 돼요. 네, 더 보시는 거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이거는 요 정도만 보고 정리하실 때 요 정도 수준에서만 정리하시면 돼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12페이지. 제네바 품목분류표 딱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벌써 얘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27년 5월 국제연맹이 주관하는 세계경제협의회에서 국제관세율표에 관한 기본규격이 채택되고 관세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조직돼요. 참 이 전문가들이 문제예요. 그죠? 이거는요. HS는 전문가들이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요. 이걸 만든 거예요. 저 공부하면서 욕했어요. 아니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이걸 만들고 자빠졌냐. 심지어는 4년마다 또 개정이 돼요. 많은 부분들이 개정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조직되어 31년 잠정관세 품목분류안 즉
제네바 품목 분류가 제정됐대. 표가. 이후 37년 1차 개정 제네바 품목 분류가 완성되고 이는 21부 86류 991호로 구성됐대.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나오잖아 벌써. 우리가 아까 목차에 봤지만 우리도 21부까지 봤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게 이때부터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97류 또 1222호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때도 이랬대 벌써. 예. 그래서 제네바 품목 분류표는 통계 목적에 잠깐 밑줄 칠까요? 국제 무역 통계를 위한 상품 최소 목록 밑줄하고 1번 적어주시고 국제 표준 무역 분류 SITC 밑줄 치고 2번 적어주시고 관세 목적의 브뤼셀 관세 품목 분류표 BTN 밑줄 치시고 3번 적어주시고 예, 뭐가 되었다? 기초가 되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가? 제네바 품목 분류표가 걔가 엄마란 얘기예요. 엄마. 아빠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SITC와 BTN이 나옵니다. 그래서 SITC 보시면 플레임이 그거예요. 스탠다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클래시피케이션. 우리가 이거를 한글로 막 해석하진 않아요. 그냥 SITC 이러지. 이걸 뭐 표준 국제 무역 뭐라 그래야 되나? 분류? 뭐 이래야 되나? 그죠? 어쨌든 보시면 국제연맹은 38년 제네바 품목 분류를 기초로 하여 또 나오네. 기초하여 제가 감기가 일주일 가요. 일주일. 저번 주 일요일날 아이들 데리고 캠핑을 갔는데 그때 바로 감기 걸린 게 아직도 이래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낫겠지 해서 강의하는데 지장 없겠지 했는데 아직도 갖고 있어요.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통계 분석 및 무역 자료의 국제 비교 등의 목적으로 뭐래요? 국제 무역 통계를 위한 최소 목록은 살짝 밑줄 쳐볼게요. 국제 무역 통계를 위한 최소 목록을 발간했대. 언제? 38년도에 뭐를 기초로? 제네바 품목 분류표를 기초로 해가지고 뭐를 위해서? 경제 통계 분석 및 무역 자료의 국제 비교 등의 목적으로 이게 발간됐대. 근데 이것을 UN 통계위원회가 뭐로 개칭했대요? 바꿨대요? SITC로.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만 세밀하게 들어가자 그러면 제네바 품목 분류표에서 바로 SITC로 아까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뭐를 하나 더 넣을 수 있어요? 국제무역 통계를 위한 최소 목록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것이 개칭된 게 SITC라고 돼 있으니까. 같은 거겠죠, 그죠? 네. 개칭하여 50년 7월에 유엔경제사회 모든 국가가 대무역 통계 분류에 사용하도록 하는 권고 결의안을 채택했대. 야, 전 세계 다 모여봐라. 우리가 앞으로 대외무역 통계를 위한 분류에 있어서는 뭐를 쓰자? SITC를 쓰자라고 뭐를 했다? 공고했다.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SITC는 국제무역 상품자료의 경제분석과 국제적 비교가 용이하도록 어떻게? 동그라미 통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그 분류 기준은 상품의 종류별 조립 단계 및 산업의 원천을 기준으로 하며 해석에 관한 통칙 주등이 없어. 이건 살짝 밑줄 쳐볼까요? 해석에 관한 통칙. 이따가 이제 SITC와 CCCN의 비교에도 나오는데 다 중복돼요. 중복되는 걸 몇 번씩 우리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암기하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편하니까. 그래서 작성된 것이며 그 분류 기준은 상품의 종류별 조립 단계 및 산업의 원천을 기준으로 하며 그 다음에 해석에 관한 통칙이라든지 주 등이 없어.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특정한 호의 범위와 정의의 결정은 편의상 뭐래요? BTN의 주와 해설서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대요. 이게 이제 뭐 주가 뭔지 통칙이 뭔지는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BTN에는 있는데 CCCN은 없는 게 있더라. 그죠? 그건 이해되셨죠? 그래가지고 SITC에서 그래가지고 BTN에 있는 그런 주라든지 통식이라든지 해설서 등을 준용하더라. 갖고 와서 쓰더라. 이게. 그래서 SITC는 그 3차례에 걸쳐서 개정됐고 SITC 리바이즈드 3 뭐는 각국이 88년부터 유엔이 공고했다. 그런 건 됐고
현재 SITC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그런 거 모르셔도 돼요. 2번 BTN 브뤼셀 타리프 노멘클레처. 이 앞에 있는 브뤼셀은 지역명이죠, 그죠? 벨기에의 수도인가요? 네, 맞을 거예요. 네, 브뤼셀. 유럽경제협력위원회는 유럽의 관세동맹 창설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47년 유럽 관세동맹 연구단을 설립했는데 동연구단은 제네바 품목분류를 기초로, 얘도 제네바 품목분류 기초로 한 거예요. 50년 12월 15일, 아까 표를 보면서 50년이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2월 15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위한 품목표에 관한 협약, 즉 뭐를? BTN 협약을 제정하였고, 그 협약의 부속서로 채택된 것이 뭐다? BTN이다. BTN 협약이 있고 부속서로 있는 것이 BTN이에요. N이 뭐였었어요? 노멘클레처였잖아요, 그죠? 품목 분류표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 관세율표가 관세법의 부속서로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인 거예요. HS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CCCN, EC가 발전하면서 유럽 공동체죠. EC는 이제 EU지만 지금은 EC의 본부가 브뤼셀에 위치하고 BTN을 기초로 EC 공동체의 관세율표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따른 명칭 혼동, 특정 지명인 브뤼셀 사용에 따른 한계 등을 고려하여 상품 분류의 분류 주체인 뭐 아까 이제 관세협력이사회라고 CCC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뭐예요? CCC의 명칭을 딴 CCCN 이름만 바뀐 거예요. N은 노멘클레처 똑같아요. 칭하기로 75년 10월에 품목분류위원회가 결의하고 76년 1월부터 CCCN으로 호칭하게 되었다. 별거 없죠? 비교 한번 볼까요? 비교. 목적. CCCN하고 SITC는 목적이 틀리죠? SITC부터 볼까요? SITC는 무슨 목적이었어요?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통계 목적인 품목표고 CCCN은 뭐다? 네, 관세 목적 품목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분류 원칙 볼까요? 동일류의 동일 원료로부터의 제품을 일괄 분류한다. 좀 이해 안 되시죠? 안 되는 게 당연해. 이해되시면 다행이고. 동일류의 동일 원료로부터 제품을 일괄 분류한다는 얘기는 같은 류의, 그러니까 같은 범위, 그러니까 바운더리에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쭉 같이 나열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SITC는 그렇지 않고 물품 종류별로 그냥 분류하는 거예요. 물품 종류별로. 뭐 식료품이면 식료품 쫙, 원료품은 원료품 쫙, 가공품은 가공품 쫙 이렇게. 좀 그것도 틀리죠, 좀. 그 다음에 특기 대상을 보시면 무역량의 다소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의 것이 특계됨. 특계가 뭐냐? 특별한 개냐? 그죠? 먹을 수 있는 개냐? 그건 아니겠지, 그죠? 예, 특계란 뭐냐면 간단한데 여러분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6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교재를 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필요해요. HS는 다 연결이 돼 있어서 63페이지에 보시면 호의 구성 체계 해가지고 표에 보시면 0101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살아있는 말. 죽어있는 말은 여기 분류 안 돼요. 살아있는 말이라고 0101에 분류했고 0102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살아있는 소. 우리는 소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외국은 말이 더 중요한가 봐. 왜? 일바 따로 말이 나왔잖아, 그죠?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소라고 0102에 그렇게 딱 표시를 해놨죠. 특별히 0102라는 호에 게시했다는 게 특기예요. 됐어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뭐예요? 다시 돌아오시면 무역량의 다소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의 것이 특계됐대. 어떤 게? 그러니까 특계됐다라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특계라고 해놓은 거예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것도 이해 잘 안 되시나?
그러게 너무 많은 걸 하려다 보니 63페이지 다시 한번 볼까요? 63페이지에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0101 살아있는 말 당나귀 노새 버새 0102 살아있는 소 0103 살아있는 돼지 0104 살아있는 면양과 사냥 0105 살아있는 가금류 닭 오리 거위 칠면조 기니아새 근데 0106 보면 뭐래요? 그 밖에 살아있는 동물 개 어디 불러요? 개 0106 그죠? 가금류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0101부터 0105는 그나마 중요한 동물이란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적혀있지 않은 애들은 뭐란 얘기예요? 그나마 덜 중요한 동물이란 얘기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에 보시면 특혜 대상에서 무역량의 다소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의 것이 특혜된대. 생산보라든지 관세 징수, 필요품 또는 높은 부가가치 물품 또는 귀중품 이런 것들은 CCCN에서는 물량 그런 물동량 수출입되는 물동량이 많고 적고하고 상관없이 뭐래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중요하게 판단해서 특혜시켜 놨대. 이해되세요? SITC하고 비교하면 더 이해되실 거야. SITC의 특혜 대상에 보시면 무역량이 많은 것 중심이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왜? 통계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뭐 생산보, 관세 징수의 필요품, 높은 부가가치품, 기중품 상관없어. 그거는 어디에서는? SITC에서는 무조건 거래가 많은 것 위주로. 이해되셨죠? 이게 그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무역량이 많은 것 중심으로 특혜되어 있는데 세율의 고조는 불문이다. 세율의 고조를 따지는 것은 CCCN 쪽이다. 그리고 주요 교역품 쪽으로 한다. 그쵸? 주요 고역품이란 얘기는 물동량이 많은 것들이란 얘기겠죠. 그다음 세분류 기준. 무역량이 많아도 똑같은 얘기네. 다음 물품은 세분하지 아니한대. 무역량이 아무리 많아도 CCCN에서는 세율이 낮아? 아니에요. 그죠? 세분한다는 얘기 뭐예요? 더 자세하게 분류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짓을 안 한대. 뭐를? 세율이 낮은 거. 높은 건 하겠죠. 그리고 아예 세율이 없는 거. 자세하게 분류 안 해. 왜? 어차피 세금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SITC 보면 무역량이 적은 것은 고관세의 물품도 세분류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세율이 높아. 100% 막 이래. 그렇다 하더라도 SITC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CCC에서는 중요하겠지만. 그죠? 그런 얘기고. 품목표 해설서를 보면 해설서가 이제 잘 뭔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표가 HS 품목표가 있는데 이거를 분류를 편하게 하기 위한 해설서라는 게 따로 책자로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CCC에는 자체 해설서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SITC 봤지만 자체 해설서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었어요? CCCN 해설서를 준용한다고 그랬었죠?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뭐 이해 안 되시는 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정리하실 때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처음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요때까지 배운 거는 요걸로 딱 정리해서 끝내버리시면 돼. 다 안 봐도 돼. 처음에 뭐? 제네바 품목 분류표죠? 제네바 품목 분류표. 품목 분류표. 근데 이게 언제 나왔어요? 뭐 연도는 뭐 적기 싫으면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1931년에 제정이 돼서 1937년이었나요? 37년에 완성이 됐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나뉘어요? 두 가지로 나뉘죠? 처음에 뭐? SITC. 그 다음에 이게 또 뭐? BTN. 근데 이게 다 몇 년도에 얘네들은요? 다행히 연도가 같아요. 1950년도예요. 1950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얘는 7월. 얘는 1950년. 아까 봤지만 12월. 11일이었나요?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이름만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어요? CCCN. 이게 몇 년도예요? 1976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아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자고 했던 게 요게 요 전에 뭐가 있었어요?
저도 잘 안 외워지는데 국제무역 통계를 위한 상품 최소 목록 그죠? 예. 국제 무역을 위한 무역 통계를 위한 뭐 상품 최소 목록 상품 최소 목록이 얘로 계층된 거죠. 좀 전에 봤잖아. 네. 그러던 것이 얘네들 다 합쳐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HS. 보여요? 저 끝에서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네. 근데 이게 언제 협약이 체결됐어요? 네, 1983년. 1983년에 83년에 협약 체결. 그죠? 발효는 언제 됐어요? 88년. 오케이? 네, 이렇게 이제 흐름은 이렇게 잡으셔. 이게 너무 앙상하잖아. 그죠? 앙상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네바 품목표에다 좀 살을 붙이시고 얘네들한테 살을 붙이세요. 조금씩만 붙이세요. 붙이시고 저 같으면 목차를 1번 제네바 품목분류표, 2번 SITC, 3번 BTN-CCCN, 4번 HS라고 할 것 같고 5번 여기 나와 있는 뭐? SITC와 CCCN의 비교. 그럼 한 페이지 나와요. 나오고도 남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렇게 끝내버리세요.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비교라든지 이 안에는 특히 이제 비교 안에는 좀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있긴 해요. 그죠?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그래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하시고 나서 다시 보면 그때는 다 이해되실 거예요. 지금은 혹시라도 이런 그 연역이나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요 손에서 요 체계대로 끝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여기까지 된 거는. 됐어요? 정리해 드렸어요. 네, 10분만 쉬었다가 14페이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